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해상풍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상풍력을 떠올리면 그거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누가 있을까요? 어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어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국방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도 유럽에는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투하했던 지뢰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히 했는데 뻥 터지면 안 되니까 국방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모로 이제 국방부가 이제 관련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부도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생태계적으로 혹은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문화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상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해상 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뭐 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송전망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체제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전력과 같은 그런 이제 개통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송배정 운영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를 관장하는 에너지 기후부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여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리면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 그랬어요. 어민은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안 되고 저기가 안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만들어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획도라고 하는 입지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아까 에너지청, 덴마크 에너지청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뭐 예를 들면 줄 하나 긋고 그 위에 또 필름 얹어서 다른 줄 하나 긋고 이거를 쭉 쌓아가지고 남는 부분, 물론 당연히 그게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풍향 조사를 다 거쳐서 풍향적으로도 굉장히 사업성 있는 곳을 다 따져서 이런 계획도를 만들고, 이 계획도에 입각해서 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면 2030년까지 2.5기가의 풍력 발전기를, 해상풍력 단지를 만드는 거다. 어디에 할래? 이 지도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심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2018년도에 에너지 협정이 다시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때 2.4기가의 해상풍력 단지를 할 것을 이제 소위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업의 1차 사업이 800메가가 지금 이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가 해상풍력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실시는 조금 이후에 있어요. 꽤 이후에. 이제 개발을 하는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어민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나의 먹거리에 미치느냐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의 중간 단계에서 그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정부가 아닌 어떤 게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그 환경 평가 영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민이라면 그 평가를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하기 전에 아예 초반부에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다 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어민들이 이 지역은 그래도 검토가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평가 영향에 단순히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잡히는 수종이 뭐고 어종이 뭐고 그 어종이 얼마나 감소할 것이며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를 들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그냥 뭐 보통의 시나리오까지 다 발표를 해줘요. 그러면 어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의 어민들하고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업자한테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쥐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방지역이래. 국방부가 관리하는 지역이래. 아니면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희귀한 어종이 살아서 그곳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그러면 그간 쏟아부었던 많은 투자액들을 다 날려야 돼요. 근데
그 투자액들을 날리는 선택을 이게 그냥 단순히 1, 2억 싸움이 아니라 이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걸 철회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없애주려면 그러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장점은 이제 공사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약 한 평균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인 거죠. 지금 일예로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 풍력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10년째 아직 시공을 시작을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을 풀어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비용, 균등한 발전 비용 절감인데요. 이제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입지를 정부가 하고 그 계획 입지를 다 끝난 상태에서 그 기업이 입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초기 개발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뭐 사업적인 기준이라든지 기술적인 기준이라든지 재정적인 기술을 맞추면 어플리케이션에는 신청서에는 자기 회사 이름하고 이거를 얼마에 하겠습니다라고 입찰가 딱 2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싼 걸로 그냥 정부는 딱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예로 2016년의 마지막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11월 8일 날 입찰 공고가 나가지고 입찰 마감 공고가 났어요. 11월 8일까지 내시오. 발표가 2016년 11월 9일 날 났어요. 하루만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6개 쫙 있어요. 7개 쫙 있는데 업체 이름, 가격, 이걸 또 뭐가 있어요? 끝!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얼마나 입찰 가격이 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메가와트당 한 65,000원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내 에너지 원별 발전 단가지가 찾아왔거든요. 원자력이 6만원, 석탄 발전이 84,000원, LNG가 11만원이에요. 싸죠? 또 녹색 경제에 있어서도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약 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2019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의 총 수출액의 13% 이상을 이 녹색 부분에서 이제 얻어냈고요. 2010년 이후에 수출 증가량이 61%라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량이 61%인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전기요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덴마크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한 3배 비싸요. 특히 가정용은. 산업용은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해요. 그럼 이거 왜 그래요?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전 단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표에서 20%, 30%, 12% 이게 다 세금이에요. 그리고 9%가 시장 가격이에요. 전력 시장 가격. 나머지는 손배사원을 했을 때의 그 비용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용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한 몇 퍼센트죠? 한 30% 정도가 실제 에너지 생산가고 나머지는 다 세금이에요. 세금을 왜 이렇게 높게 부과를 했을까요? 그만큼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고 하는 정부의 시그널을 가정이나 산업단에 이렇게 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고 그 덕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요 분야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탁월한 회사들이 많습니다.